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1번 연구소 HK 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 특강을 맡은 우상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등학교 시절이 떠오르는데 그때 학교까지 한 2, 3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는 그 등하굣길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거의 뭐 가는 길이 논길이나 다름없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제 몸과 마음이 성장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지닌 어떤 정서와 감수성 이런 것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보았던 이 사계절 그 자연의 변화라든가 또 그 길에서 나눴던 그 제 친한 친구와의 그 속삭임이라든가 또 이제 심지어는 길에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종달새가 그 이 한 자리에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대화를 나름대로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한 사람이 어떤 그 이 정서적 이 본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더 넓게 살펴보면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길에서 시작돼 가지고 길에서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길이란 무엇인가? 일단 뭐 시작은 좀 재미없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길을 그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물자 이동을 연결해주는 통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사실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강성했던 그 이 로마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정복지와 로마를 연결하는 길을 건설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로마의 번성도 결국은 이제 길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이 정복을 통해서 대제국이 되었던 곳은 그 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몽골도 있지 않습니까? 몽골도 거대한 영토를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 지배와 이 통치가 가능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떠오르는 게 동서양의 문명 교역로였던 비단길이 떠오르네요. 실크로드죠. 그리고 그 아메리칸을 발견한 그 이 콜럼버스의 바닷길도 떠오르고 또 실핏줄처럼 이 연결된 그 아마존 강의 그 물길 이것도 좀 떠오르고 또 가까이에 있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달리는 철길 뭐 이런 게 이제 떠오릅니다. 사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유형의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이어주는 통신이라든가 또는 문학과 예술로 표현되는 그 상상과 가상의 영역까지 다양하게 길이 있다.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 시간엔 말이죠. 그 시공간의 영역을 좀 좁혀가지고 용인의 어제와 오늘을 알 수 있는 길에 대해서만 좀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길을 통해서 용인을 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용인이란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지리 환경 조건 속에서 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나? 그리고 용인을 대표하는 길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나? 또 앞으로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정도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먼 시대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선사시대. 그 당시에 용인의 길은 어땠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를 이제 역사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는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 시대까지는 이제 포함을 하고, 물론 그때도 용인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유물과 이적, 이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다행히 용인에는 말이죠, 최근에 이제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그 지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많은 유물 유적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용인 역사의 공백을 채우게 됐던 것이죠. 먼저 이제 구석기 시대 유물을 살펴보게 되면 때가 아마 1990년대 이제 중반이었는데, 그때 서울대 박물관 그에서 용인시 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라는 걸 했어요. 그때 이제 석기들을 채집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용인에서의 그 이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안천 유역인 그 모현읍 갈담리 파단마을, 그리고 원산면 독신리 그 신촌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에 그 천리 구수동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사에 보면 그 복무리 도장골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석기시대 이제 유물들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발굴 유적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대개가 역시 경안천, 진이천, 양지천이라든가 또 뭐 신갈천, 이렇게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 구석기 시대인들은 하천이나 주변 야산을 끼고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고 채집이라든가 사냥, 그리고 어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생활을 영위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 유물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용인에서 최근에서야 좀 발견이 됐습니다. 최근에 기흥하고 그 판교를 잇는 그 이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신석기 시대 그 주거지가 발견이 됐고, 또 거기에서 그 수혈 유구가 이제 나옴으로써 신석기 시대의 문화를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를 한번 넘어가 보죠.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 유물로는 아무래도 이제 고인돌을 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성묘라고도 얘기를 하죠. 당연히 무덤의 한 형태입니다. 모현 그 이 왕산리에 있는 이 왕산리 고인돌은 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강화도 고인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 다음으로 크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경이 한 5.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너비도 4.4m 정도가 됩니다. 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아마도 경안천 그 왕산리를 주변에는 강력한 어떤 그 이 지배 계급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지도하는 그러한 지배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인돌은 용인에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용인입니다. 그래서 상하동, 거기는 이제 이 고인돌 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산면에 그 맹리, 그리고 포곡 신월리하고 유은리, 그리고 양재 가면 그 주북리라고 있는데, 주북리에 그 수본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산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돌이 그 선사시대, 특히 이제 성동 시대를 대표하는 그 유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서 아주 특이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일이, 그게 뭐냐면 초불에서 발견된 세형 동검 거푸집입니다. 사실 한반도 내에 청동기 시대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이 그 이견을 제기한 바가 있었고, 이것은 굉장히 역사학계에서도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이 초불이 세형동검 거푸집이 발견됨으로써 청동기 시대를 한반도 내에서 확인하는 직접적 단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청동기 시대 유물 발견 지역도 다 이렇게 이제 이 분석을 해보면은 하천이나 그다음에 이제 낮은 구릉 지역 있죠. 이런 데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결국 그런 곳에 거주를 하면서 또 이제 청동기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농경 생활과도 이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경 생활이 그 이루어졌고 또 이제 이 어로 활동 이런 것들도 겸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가 경안천, 뭐 단천, 그다음에 오산천, 뭐 안성천, 청미천 이러한 그 5대 하천의 발원지 이 지역에서 발견됨으로써 그런 지역에 유력한 그 이 집단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고대 삼국시대로 넘어가 가지고 용인의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에는 용인은 그야말로 세 나라가, 세 세력이 겨차 지배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강 유역의 지배권을 둘러싼 각축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용인을 처음에 지배했던 세력은 뭐 한성 백제가 굉장히 오래 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백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묘로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는데 백제가 이제 용인을 명명하기를 묘로라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4세기 후반 용인을 지배한 세력은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왕이 이제 이 남하 정책을 하면서 한강 유역을 지배하게 됐는데, 그때 용인을 편입을 하면서 구성현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로라고 하는 지명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구성은 지금까지도 용인의 대표적인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성이라고 하는 지명은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삼국시대에 마지막으로 용인을 지배권 하에 두었던 세력은 어디냐? 뭐 당연히 뭐 신라가 되겠죠. 신라와 관련된 그 유물 유적은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고분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관박 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고분군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보정동 산막곡에 있는 신라 고분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얼추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산막곡에 이렇게 이제 이 야산을 갔는데 보니까 마치 이렇게 누구한테 맞으면은 왜 머리에 이렇게 이제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뭐 이상하게 굉장히 거칠게 그 야산이 말이죠. 울퉁불퉁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것이 고분군이다, 묘소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모두 신라 시대의 고분군, 즉 묘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80여 기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지금 이제 발굴을 뭐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부장품을 통해 가지고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신라 무덤, 그리고 이제 통일 시기의 무덤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사적 제 500호로 지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시대의 관박 유적 중에서 또 하나 용인을 상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산성입니다. 산성. 예. 용인의 산성, 그러면은 뭐가 있죠? 예. 우리가 두 개가 떠오르죠. 할미산성, 그리고 석성산성입니다. 특히 이제 그 할미산성은 당시의 시대상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용인 그 처인구 그 포구 마성리하고 그 다음에 기흥구의 동백,
목동 이쪽 사이에 이제 있고요. 할미산에 이제 축조돼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표 조사를 해왔습니다. 또 시굴 조사도 이제 병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신라 시대의 관방 유적으로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제 215호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은 성벽의 윗면이 굉장히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이제 거기를 처음 답사할 때 보면은 그 성벽을 헐어갖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예비군들이 이제 왜 거기서 교육도 받고 막 그래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이 방공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마 방공호도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걸 가지고 방공호를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공호에 아주 멋지게 잘생긴 이 성벽 이 벽돌이 거기에 많이 이제 내려와 있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당시로서는 우리가 이제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뭐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이제 보호하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허점이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석송산성과 할미산성은 당시 이 한반도의 남북을 잇는 그런 어떤 교통로이고 또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관제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고구려와 백제라고 하는 세력을 견제하고 방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라가 서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중국 땅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이제 컸었고 또 그런 교육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것이 이제 당항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항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학계에서 좀 이견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체로 화성으로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것이 오늘날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자, 이제 신라 시대를 넘어서 그럼 이제 고려 시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 시대 용인 그러면 뭐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사실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처인성을 빼놓을 수 없죠. 자, 처인성 이전에 한번 좀 이 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은 말이죠. 이 근래뿐만 아니라 아주 예로부터 삼남 지방, 즉 충청, 경상, 전라도로 내려가는 중요한 이 관문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 몸으로 치면 인후, 즉 목구멍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구멍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서 목구멍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용인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고려사 병지 이 참역조라는 것을 보면은 용인을 지나는 이제 이 역언명이 나오는데 그때도 금영역이라는 데가 나오고 좌찬역이 나와요. 근데 이제 금영역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지금 이제 용인시청 있는 쪽 거기가 이제 금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양장이라고 하는 그 지명도 금영에서 사실은 이제 어원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인데 아무튼 간에 금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좌찬역은 어디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좌전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지금 이제 좌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천 고개를 넘어서 이 원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이 좌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독조봉 이제 밑자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금영역과 그 좌찬역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때하고 명칭이 같아요. 그래서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그 지역이, 즉 용인 지역이 매우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려시대를 통해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아는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 백제가마터입니다. 이게 지금 설이 이제 고려 백자 이 가마터가 지금 이제 사적 제 329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당시 용인의 길을 역사적 상상력을 가지고 짚어볼 수 있는 유적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가마터인데, 고려 백제 가마터인데, 사실 고려 백제 가마터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청자는 이제 강진 청자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용인에서는 이제 고려 백자, 이제 이것이 당시 시대를 양분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당시로서는 오늘날의 그 반도체와 비견될 정도로 그야말로 초하이테크 산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지방 뭐 관청이라든가 또 이제 이 민간 영역에서도 사용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완제품을 그 운송하는 그런 길이라든가 또는 이제 원료를 조달하는 길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이제 길이 조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은 유통로가 확보가 안 되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소비처가 있어야 이제 생산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용인의 이 서리 가마터는 국내 최대 규모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산됐음을 보았을 때 단순히 인근뿐만이 아니라 멀리까지도 갔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길이 확보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 상상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처인성이 되겠습니다. 뭐 처인성에 대해서는 뭐 구구절절히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몽골로 보면은 이제 이 침략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몽골은 삼남 지방으로 그런 내려가던 그런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처인성을 이제 거쳐갔다는 것이 되는데, 그런 만큼 처인성은 군사적으로 반드시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요충지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려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이 조선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있어서 이 용인, 이거는 뭐 정말 전성기였죠. 전성기, 한마디로. 왜 전성기였느냐? 이제 고려 시대는 이제 개경이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 건국과 더불어서 한양으로 정도를 하게 됩니다. 즉 한양으로 정도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용인과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인이 전략적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유가 되는데, 사실 서울하고 용인이 얼마나 가깝냐? 수지에서 말이죠. 그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데는 한 7km밖에 안 돼요. 서초군데. 그리고 서울시청하고 용인시청하고 그 거리를 직선 거리로 치면은 35km입니다. 35km면은 100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제 50리 안에도 들고 이제 100리에도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중국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이제 교 그러는데, 근교는 50리 안, 원교는 이제 100리 안,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울의 근교, 수도권, 뭐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확인되는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선 시대에 있어서의 용인은 왜 또 중요하냐? 이게 국왕 행차가 잦은 그런 길목이었다는 것도 사실은 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어순물, 지금 이제 어정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어순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세종다왕이 계신 그 영릉으로 가는 길에 바로 이제 어정을 거쳐갔고, 거기서 이제 그 물을 마셨던 우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마시던 물, 즉 어순물, 그것이 이제 한자어에서 어정, 그 지명이 지금도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부들이 용인을 아주 좋아했어요. 새거지로 삼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게 이제 임금님이 그러니까 조선사회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정점이지 않습니까? 사대부들은 모두 전부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한양을 향해 있어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중앙과 그 연결하는 그 연결로에 이제 있었고, 따라서 용인이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인물이 즐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용인의 이제 토성이죠. 뭐 용인이시라든가 뭐 또 영일정시, 또 뭐 연안이시, 뭐 한양조시, 또 뭐 한산이시, 우봉이시, 뭐 경주김씨, 뭐 의령남씨, 뭐 등등 이러한 굉장히 명문 이 가문들이 이제 제지사족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향토에 거주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커다란 이 세력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명문 이 제지사족으로서 뿌리 내린 곳이 바로 용인이었고, 왜 용인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가지고 용인은 조선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전략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시대에 있어서의 뭐 길, 그러면 바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영남대로입니다. 영남대로 길이 어떻게 흘렀느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서울에서 이제 그 말죽거리, 거기서 과천을 가죠. 과천에서 의왕 거쳐 가지고 의왕에서 수지 거치고, 그 다음에 수지에서 보정동으로 해가지고 구읍내, 즉 언남리, 지금 이제 그 구성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아차지곡에 넘고 매주곡에 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이 있는 역삼동으로 넘어와서 양지 거치고 쭉 해서 이제 죽산이죠. 죽산 거쳐가고, 그래서 이제 그 충청도에서 문경세제 뭐 경상도로 넘어가 가지고 끝끝내 부산 동네까지 연결되는 이제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길이죠. 그래서 그런 길을 통해서 용인의 이제 의상 변화는 역시 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영남대로는 한양에서 이제 동네 부산포까지 간다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이가 얼추 한 1000리에 육박하거든요. 한 3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대로는 오늘날까지도 매우 중요한 길이고, 또 하나 그 영남 유생들한테는 무슨 길이었겠어요? 그게 과거 길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부상들한테는 또 장사길이 됐겠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그 전쟁통의 군사도였고, 또 한편으로는 침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한양까지 주요 이 통과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쭉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인 구간은 아까도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 보면은 지금 17번 국도 그 노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지서부터 용인시청까지는 이제 42번 국도를 따라서 쭉 연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장에서 뭐 저 매주곡에 넘어서 저쪽 뭐 동백, 어정, 뭐 아차지곡에 그쪽으로 해서 과천, 양재까지 가는 이건 이제 올라가는 길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조선사회에 있어서 영남대로 길은 한편에 있어서는 조선통신사길하고도 사실은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은 오늘날 조선통신사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건데,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조선통신사의 길 이래 가지고 이게 시청 앞에 큰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과 부산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표지석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2007년도에 조선통신사 뭐 문화사업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러분들 관심 없이 보셨던 분들은 한번 그 시청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그 시청 맞은편 길에 있으니까 한번 꼭 좀 한번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건데, 이게 이제 조선통신사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차하는 모습을 이거를 이제 그린 그림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마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대마도 가니까 말이죠,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헌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유물유적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일본 대마도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당시에 나라인가요? 수도가 뭐 그쪽으로 이제 갔겠죠. 자,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데 있어서 용인이 바로 그 커다란 중심적인 지점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것은 설린 우호의 이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이 문화교류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런 그 조선 통신사들이 지나던 그 길을 기념해가지고 뭐 걷기 행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해 전 한번 용인에서 맞이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최근에는 조선통신사길을 그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이제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길을 얘기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점으로 연결되는 그런 길이 또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뭐냐? 봉수길입니다. 봉수길. 이 봉수길은 그 기능에 있어서 군사적인 목적인 거죠, 당연히. 그 봉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나라에 큰 난리가 났을 때 거기에 이제 신호를 올림으로써, 올리는 이제 불을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긴급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이제 중앙이나 그 요새에 알리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또 주민들은 그걸 통해서 의급할 때 이제 피난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적의 침입에 대처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제 군사적 목적인 건데, 사실은 그 이 봉수길을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군사 무선 네트워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산이 많은 곳에서는 가장 당시로서는 효율적인 통신 수단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용인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들 그 건지산 아시죠? 이 독조봉에서 이제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 건지산에 봉수대가 있고 또 석송산 봉수대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지산 봉수대는 지금 이제 양지면하고 그 원산면, 그 이천, 거기 이제 경계지음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디 쪽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그 이 남동쪽에 그 안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성 경계에 그 망이산 봉수대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죽산이라고 그러죠. 죽산 망이산 봉수대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걸 신호를 받았고 어디로 연결해 주느냐? 한양으로 가는 길목인 서북쪽에 용인 석성산 봉수대에다가 이제 신호를 쏘아주는 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석성산 봉수대는 어디로 연결할까요? 여기는 성남으로 갑니다. 성남 그 천림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그 봉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신호를 쏘아줌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 그 이 서울로 연결을 해서 이제 도성에서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봉수대 주변 사람들은 이 봉화뚝이라고도 했는데, 용인의 이제 진산격인 그 석성산은 최근에 이 봉수대 그 복원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표 조사도 해서 그 확인을 했고, 앞으로 그 이 관방 유적으로서 교육의 장, 그리고 또 중요한 그 관광 자원이자 어떤 문화 콘텐츠로서 기대되는 공간, 그리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근현대로 넘어와 보자고요. 근현대, 특히 이제 근대의 길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신장로, 여러분들 신장로 그러면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알고 있죠. 용인의 신장로가 뚫린 게 일제강점기입니다. 좀 슬프게도 1908년도에 수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용인 거쳐서 이제 여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장로 도로 건설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원, 신갈, 그 다음에 김양장, 양지, 이천, 여주까지 갔고,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용인 중심도로 역할을 해왔던 당시의 영남대로는 그 의미가 축소가 됩니다. 대신에 오늘날의 이제 42번 국도, 이것이
교통상 중심축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상상해 보건대 그때 이 구성에 있었던 그 취소, 즉 행정소재지가 이 김양장 근처인 소학동으로 오게 됐던 것이 1911년인가 그렇거든요. 아마도 이 신장로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신장로 도로폭은 한 5.5m 정도 됐고, 5.5m 정도? 물론 뭐 비포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비하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내륙 소재지와 소재지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 기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복동하고 그 언남동에 이제 취소가 있었고, 행정 소재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유림들이 그 신장로 내는 것을 그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어정을 거쳐서 매주곡에 거쳐가지고 이제 연결이 됐는데, 오늘날에 아마 경전천 노선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런 사례는 이제 전국에 곳곳에 있습니다. 뭐 이 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옛날 그 어르신들을 생각했던 이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의 길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수여선인데, 우리가 이제 이 소설 그 아리랑에 보면은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당시에 이제 여러 그 이 철로가 나게 되는데, 그러면 일제가 왜 우리나라에 철로를 놨느냐? 그 의미가 뭐냐? 이거를 이제 조정래 소설가는 굉장히 재밌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외눈발에 발동 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매우 대중적으로 그 본질의 핵심을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 외눈발에 발동 달기, 수여선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얘기를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조선 경동이죠. 조선 경동 철도 주식회사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주 지역에 있는 쌀을 주로 이제 수탈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부설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1971년도에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 기능 수요가 굉장히 급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해 뒤인 1972년도에 전 구간을 이제 폐선하기에 이릅니다. 당시에 이제 노선 연장이 한 73km 정도 됐고, 용인은 저쪽 저기 영덕 쪽에서 보면 덕골이죠. 덕골, 신갈, 어정, 삼가역, 용인역, 마평역, 제일역, 여기까지가 이제 용인 구간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신갈역이라든가 용인역이라든가 양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이제 거점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객 수송도 많았고 물동량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역전 취락이 이제 형성되고, 또는 이제 상권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에 있어서의 길. 예, 여러분들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예, 당연히 경부고속도로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국도의 이제 1호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8년도부터 있었는데, 1968년도 12월에 1구간이 준공이 돼요. 어디까지? 신갈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기흥권역이 이제 교통의 중심지는 물론이고, 그에 따라서 이 산업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도시로 매우 급성장하는 그런 계기 발판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1구간 개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삼성전자라든가 녹십자라든가 뭐 태평양화학, 뭐 오늘날까지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용인에 몰려들게 됐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신갈 사거리가 지금은 오거리라고 부르지만, 뭐 유흥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급증해서 그야말로 소비지로 이제 변모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뭐 원도시 뭐 이래가지고 좀 많이 사양길이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한 시절을 정말 풍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1975년도에 한국민속촌, 그 다음에는 이제 에버랜드, 뭐 지금은 그 당시에는 용인 자연농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양지 골프장, 지금 한 골프장이 용인에 한 27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에 이르는 동안에 각 서울에 있었던 이제 수도권 대학들이 캠퍼스를 용인에 많이 이제 설치하는 그런 계기도 됐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용인을 경기 남부권의 작은 도시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도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서부터 당장 특례시가 되는데 그 길을 만드는 지름길, 그것이 바로 용인의 길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래 그럼 용인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자고요. 거기 이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호동에서 저쪽 원삼으로 넘어가는 곱등고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찍어봤는데, 이 가을 단풍 속에 길의 모습을 한번 이제 담아봤는데, 이제 미래 용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리성에 따른 용인의 길이 사실은 환경 오염을 동반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도로라고 하는 게 대개 보면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길을 이제 직선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경관을 많이 이제 해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길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용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농 간 어떤 소통의 도시, 그 다음에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런 길의 역할,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 새로운 차원의 이 콘텐츠가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조성하고 있는 길들이 용인에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당장 청년 김대건 길이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 완성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산가들을 연결하는 용인 너울길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테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이 독립운동가 오광선 장군이 고향길을 넘어갈 때 이 곱등고개를 넘어갔다는 얘기, 그거를 제가 이 오광선 장군을 만났다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뭐 그런 것도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용인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연인원 13,2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만세를 부르면서 걸었던 그 만세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임금님이 머물렀던 어순물길, 그 다음에 부부상들이 넘나갔던 그런 고갯길, 그리고 조선의 학자이자 문인이었던 남궁원 선생이 말년에 이제 용인에 거주하시면서 이제 지었던 그런 시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나오는 그런 장사례길, 그 다음에 이제 포원 선생이 천장행렬이 지나갔던 그런 풍릉내 천장길,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남 유생들이 지나갔던 한양 과거길, 이런 것들도 있죠. 여기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독조봉 얘기를 했는데, 독조봉이 양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삼하고 이제 경계 즈음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지명을 가진 논뱀이가 있었느냐면 이별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별뱀이. 왜 이별뱀일까요? 좀 뭐 특별하게 상상력이 가나요? 왜냐? 물길이 말이죠, 한 논뱀이에서 물길이 양쪽 길로 흘렀다. 이게 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양지 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이 청미천으로 갔고요. 또 한쪽은 저쪽 이 맹리 쪽으로 해 가지고 안성천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한 논뱀에서 물길이 양쪽으로 갈라짐으로써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 이름이 바로 이제 이별뱀인데, 그러면 영어는 이별했을까? 그렇진 않아요. 한 논뱀에서 물길이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정말 수십 킬로를 이제 흘러서 결국은 어디서 만나게 됐냐? 한강에서 다시 만나게 됐죠. 예. 한번 그걸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연이 정말 긴 여운을 남기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무용하시는 분은 그걸 가지고 춤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춤뿐만이 아니라 노래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별빼미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테마 그리고 콘텐츠를 담은 길이 발굴이 되고, 그리고 다듬어져 가지고 길을 통해서 용인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그날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